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여성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 7강에서는 멕시코의 근대미술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근대미술을 1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근대미술은 멕시코 근대 벽화운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대 벽화운동을 이끌었던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렸던 벽화의 중심인물로 프리다 칼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3대 거장 중 하나인 오로스코의 그 솜브레로 챙이 이렇게 넓게 쓴 멕시코 혁명군들의 모습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 벽화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멕시코는 찬란한 고대 아직특 문명의 발상지로 멕시코의 역사는 16세기 스페인의 침략, 그들의 점령 이후 수많은 인종, 언어, 문화가 뒤섞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빚어진 정치, 사회적 각축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던 멕시코는 스페인들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과 멕시코 원주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인종 간의 교차결혼, 말이 교차결혼이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식민주의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원주민 여성들을 자신의 이제 그 여자로 이제 맞이하면서 정식 결혼이 아닌 형태로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메스티소라고 불리는 혼혈아들이었는데요. 이 인구들이 나중에는 스페인과 유럽 인디오 민족들 원주민들이 혼혈 자손들로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멕시코는 19세기 말이 되자 멕시코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이런 이제 혼혈 인종이 차지하게 됩니다. 멕시코 민족주의 추세가 당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던 시기에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멕시코 내 혼혈 인구의 증가는 곧 멕시코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혈통에 대한 자의식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멕시코는 고대 아즈텍 문명의 이제 발생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즈텍 쪽에 의한 아즈텍 문명의 이런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이 피라미드에서 인신공양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제가 피라미드 이 꼭대기에서 인신공양을 바치는 제물의 심장을 꺼내서 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시신을 이 피라미드 밑으로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그 당시에 아즈텍만이 보여주고 있던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인신공양의 형태들이 이런 이제 피라미드 재단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또 정확한 태양력, 이런 태양력 달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달의 피라미드하고 이제 태양력 달력이 아즈텍 문명의 이제 대표적인 그 문화 형태고요. 위대한 자연을 주로 표현을 하고 자연 안에서 우주가 갖고 있는 음향처럼 고대 아즈텍 문화에는 다양한 도상들이 또 아즈텍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멕시코는 1824년 스페인 제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얻게 되지만 과거 스페인 제국의 기득권 세력이 계속 이제 남겨놓은 부패 정권과 이제 끊임없이 싸웁니다. 19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었었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장기 집권했던 멕시코의 강력한 지도자 포르필리오 디아즈는 독재 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외세에 굉장히 의존적이었고 모든 자신의 이제 멕시코 문화를 유럽풍을 추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르필리오 디아즈를 독재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혁명 정권, 멕시코 혁명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입니다. 멕시코 혁명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고요. 자파타가 주도하는 멕시코 혁명군들은 전통 문화의 재인식이라는 과업을 기치로 내걸고 멕시코식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멕시코식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펼쳐진 게 멕시코 벽화운동입니다.
멕시코 혁명군과 여성들. 멕시코 혁명군들은 이렇게 큰 모자 챙이 있는 솜브레로라고 하는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 혁명군은 너무나 이제 열악했기 때문에 모자라고 해봤자 이렇게 농부들이 쓰는 모자를 이제 보급받아서 그 혁명군에 같이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이제 벽화 운동은 멕시코도 이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멕시코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 글을 모르는 민중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이제 거리에 벽화 운동을 펼쳤었는데요. 벽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벽에다 하는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920년대 멕시코에서 탄생했으며 이 멕시코 벽화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멕시코에서는 공식적인 예술 형태로 제한이 되었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유럽의 입체주의 성향이 뚜렷이 나타났고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벽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 유럽에서 또 배워옵니다. 프레스코와 벽화라든가 또 유럽 미술들을 또 연구해서 멕시코의 전통 그 원주민 문화를 합쳐서 벽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근대기 멕시코 벽화 운동의 3대 거장으로는 디에고 리베라, 호세 오로스코, 다비드 시케이로스가 주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디에고 리베라, 이 사람은 이제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지요. 멕시코에서는 영웅적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멕시코인으로서 뿌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전통 의상인 테우아나, 볼레로로 패션의 아이콘을 즐겨 입기 시작한 때도 이 멕시코 혁명을 거치는 이 시기부터입니다.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무기 배급이라는 벽화의 한 복판에 프리다 칼로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민중운동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벽화를 디에고 리베라는 끊임없이 그렸었는데요. 멕시코 원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이제 재단에 사람을 바친다든가 이런 멕시코만의 태양력을 상징하는 이러한 고대 아즈텍 문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인 지배에 대한 저항, 인디오와 메스티소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일어난 1910년 멕시코 혁명은 전통적인 원주민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민중미술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까지의 유럽인들의 눈에는 멕시코 하단은 과거 식민주의자들이 남긴 잔재 속에서 다양한 빈곤이라든가 사회제도 이런 것들의 부부정부패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척결을 그려내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유행하던 상징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같은 1920년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유행하던 모든 미술 사조들이 멕시코로 또 유입이 돼서 새로운 멕시코풍의 예술 세계로 토착화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이 20세기 전반기, 근대기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격동의 시대였고 특히나 북미 대륙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라틴 국가 멕시코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멕시코의 3대 벽화 운동의 이제 한 명인 호세 클레멘토 오로스코입니다. 그는 처음에 국립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다가 건축사로 일을 하다가 뒤늦게 회화를 좀 공부를 합니다. 그는 건축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건 1913년 멕시코 혁명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벽화 운동을 함께 역사적인 벽화 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부터 화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멕시코의 내란을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멕시코로 귀국한 이후로 정치적인 프레스코와 벽화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67세 나이로 49년에 사망을 했지만 멕시코 내에서 근현대 미술가 가운데서 가장 멕시코적인 토속적인 색채와 형태 감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가 호세 클레멘토 오로스코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벽화 작업에서 이 세 명의 남자가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남자의 얼굴 표정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남자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근육의
흐름, 그 다음에 색채의 홍조띤 색채의 통일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이 보여주는 강렬한 힘이 느껴집니다. 모르스코의 벽화, 동양의 투쟁, 서양의 투쟁, 세계 형제의 테이블입니다. 이 동양의 투쟁이라는 부분에 간디의 모습이 이렇게 이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어마어마한 큰 벽화를 시리즈로 5개의 주제를 놓고 이제 오르스코는 제작을 하는데요. 오르스코가 이 31년에 이러한 벽화를 제작할 때 그 전에 이제 폴락이 오르스코의 이런 벽화에 영감을 얻어서 미국의 이제 잭슨 폴록식의 새로운 미술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동양의 투쟁, 이 작품은 지금도 뉴욕 맨하튼에 있는 뉴스쿨의 벽화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피카소 그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가 더 깊게 영향을 받은 건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면서 모자이크 회화에 그 기독교식 회화에 굉장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의 남자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그가 주로 프로메테우스를 즐겨 그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비드 시케로스입니다. 다비드 시케로스는 멕시코 치아와시 중산층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시티의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었는데요. 처음 멕시코시티 국립미술학교에서 일찍부터 급진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재학 중에도 교내에서 아카데믹한 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켰고, 멕시코 혁명 때에는 혁명당 디에게스의 장군 회하에 있었습니다. 1919년 정부 장학금으로 유럽에 가서 전통 프레스코아를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그는 21년에 귀국해서 우리 그 민중을 위한 벽화, 멕시코 미술이 민중을 위한 그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정치 운동에 종종 이제 가담을 했고 너무나 과격하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투옥당하는 이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공공건물의 정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유로 국외로 추방 처분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랬던 그가 이제 1932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위나르 미술학교에서 벽화 강의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넓혀갑니다. 자, 시케로스의 작품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보기에도 굉장히 강렬하고 충격적인 모습인데 그의 성격 못지않게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작품들을 해 나갑니다. 그의 이런 그 솜브레로의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자 혁명군들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고요. 자신의 자아상을 넣은 이렇게 그 벽화의 일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케로스의 작품은 그 멕시코의 3대 거장 중에서 가장 뒤늦게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그는 이제 그 리베라와 오로스코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지면서부터 이제 정열적으로 벽화 운동을 도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는 이제 대형 벽화, 12면 벽화를 소재로 운명, 생태계, 고개사, 대중,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인디오 마을, 춤, 신화, 종족 혼합, 음악, 원자 등으로 나누어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시케로스가 이제 도맡아서 벽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에고 리베라보다는 뒤늦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멕시코에서는 이 3대 멕시코의 벽화 3대 거장 중에 한 명으로 빠지지 않고 시케로스를 넣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멕시코 하면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국민 화가로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멕시코시 과나우아토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멕시코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10년에는 파리에서 이제 그 10년 동안 지내면서 다양한 그 당시에 유럽 화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모딜리아니, 피카소, 브라크 이런 큐비즘의 그 운동에 같이 가담을 했고 초현실주의 운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1910년에 큐비즘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이 큐비즘 운동을 또 이제 멕시코에 가지고 와서 멕시코식의 벽화 운동에 또 이제 결부를 합니다. 1921년 멕시코 고대 문화 탐구를 하면서 당시 멕시코 혁명 정신에 공명해서 멕시코의 민중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디에고가 생각할 때 예술이라는 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에게 혁명 정부는 미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벽화 프로젝트를 거의 다 디에고 리베라에게 줍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생긴 것도 못생기고 또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성들이 또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샌프란시스코 증권거래소와 디트로이트 미술학교 등에서 벽화를 그립니다. 젊은 시절 디에고 리베라는 이제 그 유럽에서 미술 공부를 하느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전통 회화를 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20년대에 걸쳐서 멕시코 혁명이 끝날 후부터는 공산주의를 기초로 한 그의 삶은 이 공산주의적인 유토피아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을 초대형 벽화 프로젝트로 완성하고자 하는 정치 미술가였습니다. 막스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던 우리 리베라 같은 경우는 디에고 리베라 같은 경우는 그의 명성이 미국에서도 널리 그 당시에 디에고 리베라는 피카소 못지않게 전 세계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와 뉴욕 록펠러 재단 빌딩 벽화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 프리다 칼로하고 결혼을 해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멕시코 민속 이미지와 사회주의적 상징성이 강하게 담긴 그림을 그려서 명성을 얻습니다. 록펠러 센터에 걸리기 위해서 그렸던 이 인간 우주의 지배자라는 이 작품은 결국은 이제 폐기되었지만 반자본주의를 표현한다고 해서 결국은 폐기되었습니다. 메이데이 행진을 이끄는 레닌의 초상화가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레닌의 초상화를 제거해 줄 것을 록펠러 재단 측에서 요구했지만 리베라는 그럴 수 없다. 내 그림의 부분은 제거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끝내 이 벽화는 조용히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4년에 다시 이제 멕시코로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은 멕시코에서 다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의 일부분 가운데 기계적인 인간이 뭔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동자를 이끌고 있는 레닌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자의 눈도 부리부리하고 레닌의 모습도 굉장히 의지에 차 있습니다. 트로츠키의 모습도 보이고 막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뭔가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나눠서 양쪽의 대칭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그 어떤 아즈텍 문명의 고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어떤 도상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어떤 군인들, 자본주의의 폐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산업 자본주의의 뭐 TV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고대 아즈텍 문명도 보이고 또 이렇게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행진을 하는 모습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자화상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그 멕시코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인물입니다. 그림 또한 굉장히 잘 그리고 테크닉 또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과달루페 마린의 초상인데 이미 프리다 칼로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 과달루페 마린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었고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굉장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인물 표현을 굉장히 잘했던 디에고 리베라의 모습입니다. 디에고 리베라 하면은 인물뿐만 아니라 꽃, 특히나 카라꽃으로 유명합니다. 이 카라꽃을 팔아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민중의 삶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뒤쪽에 멕시코의 전통 모자 솜브레로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발가락이 보이고요. 이 무거운 꽃을 짊어지는 여인의 모습, 뒤에서 들어주는 사람의 모습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거운 삶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꽃과 함께 그려 넣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힘이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다 kahlo입니다. 프리다 kahlo는 다음 편 7강 2편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칸 코요아칸에서 출생한 프리다 kahlo는 그의 이제 코요아칸 푸른 집에서 유대계 독일 출신 아버지 기에르모하고 또 이제 그 인디언 그 원주민 출신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메스티소의 대표적인 혈통입니다. 그는 멕시코의 현실주의, 리얼리즘 작가이자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멕시코의 토속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그녀만의 화풍을 창시했던 인물입니다. 사춘기 때 그는 이제 버스 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전에 그는 어렸을 때 이미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불구가 된 상태에서 이미 이제 그녀는 그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멕시코의 최고 명문 교육기관인 예비학교에 입학을 해서 의대생이 이제 되려고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15세기 화가 우첼로의 그림책을 보면서 화가로 그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 이제 전철 사고, 버스하고 그녀가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전철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이제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1929년에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는데 프리다 kahlo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사고가, 가장 큰 사고는 한 번은 이 버스가 전철하고 충돌하는 사고고 그 다음은 디에고 리베라의 결혼이다라고 할 정도로 디에고 리베라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행복도 주었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1933년에 30년에 그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때문에 미국으로 같이 갔다가 다시 이제 33년에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귀국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7강 2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자전적인 개인사 그림을 반영한 프리다 kahlo의 작품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독일인 혈통과 원주민 어머니 혈통이 섞인 자신의 정체성을 멕시코인들의 정체성과 같음을 시사하고 있는 이 작품 또한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도상을 굉장히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프리다가 손을 잡고 있는데 심장의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신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리다는 어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아버지의 독일계, 어머니의 인디오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쪽 한쪽에 노란 선인장, 노팔 선인장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멕시코의 대표적인 식물로 멕시코 국기에도 상징화된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자를 통해서 자신이 임신되고 어머니의 몸속에 자신이 임신되고 이제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로부터 임신이 돼서 나라는 인물이 이 파란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출신의 근대 화가들은 저마다 어딘가 강렬한 카리스마와 주술적인 마력을 잔뜩 발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근대기 미술가들의 그 시대를 살던 시대의 경험, 정치적 투문, 생의 고통이라는 집단적 트라우마 상태를 미술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7강 1편 멕시코 근대 미술을 마치고요. 7강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리다 kahlo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강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